안녕하세요. 자랑스런 K방산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퍼펙트 디펜스입니다.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의 승자가 결정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독일과 우리나라가 결승전에 올라와서 맞붙고 있는데요. 올해 말쯤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고 2026년, 늦어도 2027년에는 본계약을 맺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물심양면 지원도 있습니다. 올해 10월 예정인 림팩 훈련에는 그동안 1800톤급 잠수함을 보낸 것과 달리 올해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제시한 3000톤급 잠수함을 보낸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0월에 예정된 림팩 훈련에 도산 안창 5급인 3000톤급 잠수함을 보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림팩 훈련은 캐나다 사업을 겨냥한 실전형 홍보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림팩에는 29개국, 수상함 40척, 잠수함 3척, 항공기 150여 대, 병력 2만 5천 명이 참가했고 한국은 이지스함, 구축함, 상륙함과 함께 1800톤급 이범석함을 투입했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림팩을 방산 홍보의 장으로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한국 해군은 대양 장기작전에 최적화된 3000톤급 도산 안창 5급의 원해 운용 능력과 정숙성, 에너지 지속성을 림팩 훈련을 통해서 대회에 홍보하는 무대로 삼을 예정입니다. 과거 1800톤급으로 존재감을 알렸다면 이제는 캐나다의 요구 성능, 즉 원해 작전 능력에 부합하는 3000톤급으로 실전형 잠수함이라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국면입니다.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가 추진 중인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 이른바 캐네디언 페트롤 서브마린 프로젝트는 영국에서 도입한 노후한 빅토리아급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을 새로 확보하려는 국가급 사업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2024년 7월 공식적으로 최대 12척 도입 방침과 핵심 요구 능력을 천명했고 2025년 8월에는 다음 단계로 진입하면서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와 한국 하나오션을 예비 자격으로 지정하며 본궤도에 올렸습니다. 핵심 요구 성능은 북극 작전 능력, 다시 말해 대서양, 태평양, 북극 세대양에서 장거리 장기 잠항을 하며 적 침투 억제, 타격, 정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캐나다 정부 발표와 배경자료에 따르면 빅토리아급이 2030년대 초 중반까지는 운용되지만 공백 없이 차세대 함으로 연결하려면 최소 2035년까지 저탐 인도가 필수라고 못 받고 있고 총 사업 규모는 산업계 분석 기준 최저 약 6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왜 캐나다는 이렇게 큰 돈을 북극 대응 잠수함에 쓰려 할까요? 캐나다 해군은 세계 최장 해안선을 가진 나라로 해상 접근로를 통제해야 하고 러시아와 중국 등 경쟁국의 북극 진출과 같은 다극화 안보 환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력인 잠수함이 정보 수집과 적침투 억제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정부 공식적으로 빅토리아급의 운용 주기, 성능, 현대화 계획을 공개해왔는데 이는 새 함대가 전력화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작전 공백을 막기 위한 과도기 역할입니다. 하지만 25년을 넘긴 고령의 플랫폼이 잦은 정비와 가동성의 제약을 보인다는 평가가 많아 새로운 잠수함 도입 사업에 시급성을 더합니다. 이제 한국의 잠수함 제조 능력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한국은 KSS 프로그램이라는 3단계 장기 계획으로 기술 저변을 쌓아왔습니다. 1단계 KSS-1 장보고급은 독일 209형을 기반으로 면허 생산하며 건조와 운용 역량을 길렀고 2단계 KSS-2 손원 1급은 AIP 공기부료 추진까지 탑재한 214형을 국산화하여 시스템 통합 능력을 크게 키웠습니다. 결정판이 3단계 KSS-3 도산 안창 5급입니다. 길이 83에서 89m, 수중 배수량 3,700톤에서 4,000톤급의 중형 디젤 잠수함으로 한국 최초의 완전 국산 설계로 건조된 중형 잠수함입니다. 배치1은 6셀, 배치2는 10셀의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를 갖추고 있고 연료전지 AIP에 더해 리튬이온 배터리를 병용해 장시간 고속 잠항과 긴 체류 시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도산 안창호함의 취역과 이어서 실제 SLBM 수중 사출 시험까지 공개되면서 한국의 조선, 전자, 유도무기 산업의 종합 역량을 만천하에 입증했습니다. 한국은 수출 실적에서도 의미 있는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2011년 인도네시아는 잠수함 3척을 약 11억 달러 규모로 도입하면서 최종적으로 한국의 잠수함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과의 경쟁을 제치고 이후 후속분 계약까지 이어지며 기술 이전과 현지 조립을 달성했습니다. 바로 이 인도네시아 사업에서 독일과의 경합 끝에 한국이 승기를 잡은 전례를 이번 캐나다 사업에서도 재현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캐나다 사업의 경쟁 구도는 어떨까요? 2025년 8월 캐나다 정부는 공급자 예비 자격을 공표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와 한국 하나오션 2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캐나다 정부 발표는 첫 함을 2035년 이전에 인도 목표로 그리고 총 12척을 염두에 둔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은 공식 확정치는 없지만 다수 매체가 600억 캐나다 달러 수준으로 우리 돈 약 60조 규모로 예상합니다. 하나오션과 캐나다 babcock 등의 협력 구도와 양대 진영의 캐나다 내 생산, 정비, 기술 이전 패키지 제안이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를 듯합니다. 그럼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의 타입 21ECD는 노르웨이와 독일이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AIP 잠수함으로 중요한 건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이 잠수함의 설계는 다이아몬드형 외피를 통한 낮은 반사면적, 비자성 강제, 연료전지 AIP, 광전 탐색 마스트, ORCCA 전투체계를 특징으로 내세웁니다. 노르웨이 북극 작전 개념에 최적화된 설계가 강점이며 나토의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매력적입니다. 다만 배수량은 2,500톤대 후반으로 알려졌고 캐나다가 요구하는 장거리 순찰과 북극 장기 체류 능력을 어느 수준까지 증대형으로 맞출지 또 캐나다 산업 참여를 어떻게 배분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반면 하나오션의 도산 한창호급 잠수함은 3,600톤에서 4,000톤급의 대형 디젤 잠수함으로 연료전지 AIP와 리튬이온을 병행하며 10셀 VLS 및 533mm 어뢰관, 장거리 순찰과 북극 해역 체류에 유리한 전력과 에너지 설계를 강점으로 강조합니다. 하나오션은 2026년 계약을 전제로 2035년 이전, 내척 인도 등 공격적 납기로 구함대와 신함대의 신속한 교체와 캐나다 동해와 서해안 각각의 이원 정비체계를 만들고 캐나다 내 생산 라인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제안서를 내놨습니다. 무엇보다 3,000톤급 이상 중형 디젤 잠수함을 이미 설계, 건조, 실전 배치한 레퍼런스가 있다는 점에서 스케일 측면의 기술 성숙도가 눈에 띕니다. 전투체계와 센서, 무장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의 212CD는 KTA사의 ORCCA 전투체계와 콩스버그사의 소나, 기뢰회피체계, hensoldt, 광학, 전자장비가 결합된 나토의 표준 패키지가 핵심입니다. 우리의 도산 한창호급은 한국 해군형을 기준으로 하나 시스템이 전투체계, LIG 넥스1이 중어뢰, 소나, 무장 취급 등을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직발사체계는 캐나다 요구에 맞춰 순항미사일과 극지용 장비로 대체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잠수함 도입 사업에 있어서 캐나다 정치권의 시선도 살펴봐야 합니다. 2025년 8월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가 독일 킬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의 조선소를 직접 찾은 장면은 단순한 시찰 이상의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독일은 이미 노르웨이와 21ACD 잠수함의 공동 생산과 운용을 통해 북대서양, 북극 작전의 경험을 축적했고 유럽 동맹망과의 연계라는 정치적 편의성이 큽니다. 반면 한국은 12척 대규모 패키지의 전력 공백 없는 조기 인도와 캐나다 내 생산, 캐나다 동해안과 서해안 각각 이원 정비 거점 확보, 더 넓게는 지상유도 무기 등 패밀리 번들까지 제시하며 캐나다의 경제, 산업적 파급 효과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접근은 캐나다 정치 산업계의 이해관계, 즉 지역 일자리, 기술 이전, 동맹 상호 운용성, 납기 준수 등이 얽힌 복합한 방정식 안에서 저울질되고 있습니다. 그럼 캐나다가 제시한 요구 성능을 기준으로 두 나라의 제안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째, 북극 배치 능력입니다. 이는 단순 빙상 통과보다는 장시간 잠안과 저온 환경의 전력 안정, 결빙 해역 생존성, 탈출, 비상 부상 등 복합 요건을 뜻합니다. 21ECD는 노르웨이 요건을 반영해 저피탐, 저자성 설계와 연료전지 AIP로 조용하게 오래 버티는 능력에서 강점을 갖습니다.
우리 도산한창호급은 배수량과 에너지 용량의 우위, 리튬이온 기반의 고속, 고출력의 운용 여지가 넓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둘째, 지속성과 정비 생태계입니다. 독일화는 이미 검증된 글로벌 공급망과 나토의 정비 네트워크를 얻고 한국화는 캐나다 현지 생산, 유지 정비 생태계를 새로 구축하겠다는 공약으로 일자리와 산업 기반 제공을 약속합니다. 셋째, 일정입니다. 캐나다는 2035년 전 첫 함이 필요합니다. 독일과 한국 모두 2030년대 초중반 납기를 제시하지만 한국은 2035년 전 내척 제공이라는 공격적 일정으로 빅토리아급 조기 퇴역 시 약 10억 달러 절감 효과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격과 성능 측면의 대략적인 수치도 짚어보겠습니다. 공식 개별 단가의 공개는 없지만 21ECD는 노르웨이와 독일 6척 500억 노르웨이 크로네, 대략 10억 달러 안팎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도산 안창호급은 각종 공개 자료를 종합하면 한 척에 8에서 12억 달러로 설계와 장비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캐나다 사업은 북극 특수화 설계와 광범위 사업 제한 탓에 일반 수출가보다 상향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총사업비 600억 캐나다 달러 급에는 함대의 창, 유지, 교육, 무장, 인프라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정치적 관심사와 절충교역을 더해 잠수함 도입 사업의 성공 확률을 냉정하게 추정해보면 이렇습니다. 장점에서 한국은 대형 디젤 잠수함의 실전 운용 레퍼런스, 리튬이온과 연료전지 병용의 에너지 여력, 공격적인 납기와 캐나다 현지화 약속, 인도네시아 등 경쟁 입찰 승리 경험이라는 실적 카드를 갖습니다. 반면 리스크로는 북극 특화 설계의 실증 정도, 나토 표준 장비와 무장과의 통합 인증에 필요한 시간, 대규모 현지화가 실제 일정과 원가를 얼마나 증가시키는지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독일 측의 장점으로 나토의 상호 운용성이 검증된 점, 북극, 북대서양 작전 개념에 최적화된 설계, 유럽 내 안정된 공급망이 강점이고, 다만 배수량과 에너지 용량에서 장거리 장기 북극 체류를 캐나다 사양으로 얼마나 키울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최근 캐나다 총리의 독일 조선소 방문은 상징성 면에서 독일의 긍정적 신호지만 캐나다의 거대한 사업 제한 요구와 동해안과 서해안 각각 이원 정비 생태계 구축은 한국 안에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런 변수들을 가중 평균해 현 시점의 객관 추정치를 말하면 독일 50%, 한국 50%의 박빙 구도입니다. 즉 정치, 산업 패키지와 일정, 리스크 관리에서 미세한 차이가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 승자는 함 자체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각 도시에 배분될 일자리, 기술 이전, 캐나다 조선, 전자, 무장 생태계와의 장기 동반자 모델, 그리고 동맹 네트워크 역량이 수주의 가산점을 만듭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미 원양 작전 능력이 가능한 장거리 디젤 잠수함으로 첫 함 2035년 이전이라는 마지노선을 못 박았습니다. 2025년 하반기 현재 양강 구도가 형성된 만큼 다음 단계는 정치, 산업 패키지의 구체성과 실행 신뢰도가 이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의 승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큰 그림, 한국 잠수함 산업의 축적된 경쟁력, 독일과의 1대1 맞대결 포인트, 그리고 정치, 산업 변수를 모두 엮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의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이 북극을 품은 캐나다 바다에서 조용한 파도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거침없는 K방산의 주역으로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이 대한민국으로 결정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